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문종실록 제5부 화력덕 문종 화차를 발명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문종의 본격적인 활약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때는 1450년 4월입니다. 명예사신이 조선 측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더 이상 군마를 보내지 않아도 좋다라는 뜻을 전달을 했다는 거죠. 사실상 이 전달 사항을 통해서 토목의 변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당시 조선 조정이 토목의 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명치에서 워낙에 이걸 갖다가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선 조정은 몽골의 위협에 대해서 새삼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직 저기 끝난 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언제고 몽골이 다시금 권토 중리할지도 모른다 라는 불안감이 휩싸이게 되었고, 꼭 몽골이 아니더라도 여진족의 위협이라는 현재로서는 당면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문종은 즉위초부터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종이 단명했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이제 제2기간 내내 이제 골골거리셨기 때문에 병약했다라는 이미지, 또 문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대성하셨겠지만 뭔가 국방 요쪽에는 그다지 그렇게 업적이 없지 않을까라고 그런 이제 편견이 있어요. 근데 그 편견을 완벽하게 깨는 게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종은 즉위 초부터 국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특히 화약 무기에 상당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화약 무기를 끊임없이 개량을 하자. 사실 이거는 뭐 이제 문종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앞에 있던 세종, 태종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결과 마침내 문종은 조선 전기를 주름잡을 병장기 그리고 일생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화차라고 불리는 막강한 화력병기를 개발을 한 데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화차라는 것은 뭐 이제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게 전쟁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화차의 모습이죠. 이걸 이제 신기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화차에 장착된 저 화살이 신기전인 거고 저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는 화차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화차. 사실 좀 이제 이게 좀 논쟁이 있는 건데 화차는요 원래 조선만의 독특한 무기는 아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화약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무기였다는 거죠. 본래 이제 화약 무기를 처음 발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나라가 다름 아닌 중국이었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 사용되던 이 화약 무기, 당연히 중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화차 비스무리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조선만의 독창적인 병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특히 이제 명대에 와가지고 명군은 야전에서 몽골 기병의 막강한 돌격력을 저지할 목적으로 어떤 방식의 전투 방법을 구사하게 되냐면요. 사실 뭐 전통적으로 썼던 방법이에요. 전투 마차를 이용해서 바리케이트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케이트 뒤에서 옛날 같았으면 이제 활을 쐈을 텐데 이제는 거기다가 다연장 화전을 배치해서 이걸로 적의 기병을 저지하자라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화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하고는 상당히 지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원체 평원이 많은 중원에서 이렇게 육중한 형태의 화차는 기동력에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주적이 누굽니까? 기동력이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왈, 천하의 몽골 기병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 좀 주안점을 두게 되냐면요. 당시 이제 명에서 사용했던 화차는 주로 이제 조립식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분해시켜가지고 빠르게 전장터로 운송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거기서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배치하는 그런 운반 배치에 초점을 뒀던 것이 당시 명에서 사용했던 화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에서 제작한 화차들은 전장터에 신속하게 이동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뭔가 화력이 집중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는 그렇게까지 감안해서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조선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산과 하천이 많아가지고 교통로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가 뚫린다면 항상 거기가 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망을 잘 봉쇄를 해놓고 근처에 있는 산성에 운거하면서 그 요새지대를 믿고 의지하면서 여기서
원래는 이제 각군 같은 그런 활을 써서 적을 제압하는 방법을 굉장히 즐겨서 썼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활 대신에 뭘 좀 많이 쓰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이 활용 무기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시대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각국은 조선의 핵심적인 병기가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에서는 어떤 발상을 하게 되냐면요. 신속하게 전장에 배치하는 그런 것보다도 애초에 그냥 각 전장 전선에 요처에 배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강한 화력으로 적의 진입을 저지하는 그런 형태의 무기로 화차가 발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은 아예 전투수레와 다양장 화전을 일체화시킨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화차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고려 말 최무선이 화포를 개발한 이래 독자적인 화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록상으로는 최무선이 화차 비스무리한 것을 개발을 했다더라라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기록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제 혹자는 최초의 화차를 최무선 때 개발됐다라고 보기도 해요. 1409년 태종 9년 무렵에 이르러서 마침내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 이 양반이 이제 태업 저지르고 전장터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병기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던 건 맞습니다. 이천하고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최해산이 독자적인 화차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만들어지냐면 태종 9년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차의 제도는 촬영전 수십 개를 구리통에 넣어서 작은 수레에 싣고 화약으로 발사하면 맹렬하여 적을 제어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술하고 있죠. 자, 태종 때 개발한 화차는 철로 만든 화살 수십 개를 구리통에 집어넣은 다음에 작은 수레에다 싣고 이 작은 수레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리고 화약으로 발사하는 그런 형태의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태종 때 개발한 화차라고 해가지고 뭐 태종 화차라고 부르기도 하게 됩니다. 이 태종 화차는요, 조선의 지형에 걸맞게 상당히 경량화됩니다. 그러니까 화력은 막강한 건 맞는데 뭔가 좀 이제 수레의 크기 자체는 좀 경량화시킨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에도 작은 수레에 장착을 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산악 지형에 걸맞게 곡사 형태로 나가서 적을 공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을 갖고서 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태종 때 제작한 화차는 세종시대를 거쳐가지고 문종 때 가서 한층 더 개량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1451년 문종은 화차에 대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새로운 개량 형태를 발명한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문종 화차인데요. 문종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이 화차를 동생인 이명대군에게 제작하도록 명령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군기감에 명하여 화포를 쏘게 하고 추인,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허수아비를 말해요. 추인을 만들어 갑옷을 입히고 방패를 가지게 하여 그것을 7에서 80보 밖에 세워두고 화차의 화살을 쏘아서 추인과 방패를 모두 관통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문종 화차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허수아비를 70보 밖에다 세워놓은 다음에 방패까지 장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허수아비한테 화차에 신기전을 발사를 하니까 그 방패를 관통해서 허수아비를 쓰러뜨릴 정도로 상당히 막강한 위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 문종 화차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총통 50개 내지는 중신기전 100개를 장착한 전투수레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문종 화차의 수레인데 이게 성종 때 만들어진 국제 오레이에 있는 병기 도설에 그려진 화차의 도면이에요. 이 화차 수레 위에 바로 그 상자각을 갖다가 끼워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탈착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종이 있고 두 가지 기종을 상황에 따라서 변형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총통으로 쓸 것인지 신기전을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문종 화차가 일단 총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요. 한 번에 세전, 아주 조그마한 이제 화살이죠. 그거 4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박아놓고 발사하는 총통. 그게 이제 사전 총통입니다. 이 사전 총통을 쓸 경우에는 문종 화차를 총통기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총통기라고 부르게 됐고요. 자, 반대로 중신기전. 중신기전을 장착해가지고 다연장 로켓 방식으로 바바바방 쏠 때는
이때 이제 신기전기라고 따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상황에 따라서 탈착 형식이었기 때문에 교체해가면서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문이 있죠. 이때 당시 기술력의 한계상 화차의 명중률이 얼마나 높았겠냐, 뭐 그런 이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화차의 명중률이 별로 높지 않았다, 저거 뭐 그렇게 대단한 무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을 제가 학부 시절에 답사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답사 가가지고 보통 둘째 날 밤에 이제 한 명 딱 정해가지고,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한 명 정해가지고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서 세미나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저도 여기서 뽑혀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무기와 전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질문을 교수님한테 받았어요. 저 화차 명중률이 그렇게까지 높은 게 맞냐? 저거 써가지고 적군을 맞출 수 있는 거 맞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아마 교수님이 알면서 일부러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들어보려고. 당연하게도 현대의 무기가 아닌다면요, 허벌판에 있는 적군을 그냥 써가지고 한타에 맞춘다, 원샷 원킬한다, 그거 불가능해요, 옛날 무기로는. 근데 옛날 무기는 기본적으로 적군을 잡을 때 첫째, 화망을 구성해서 잡는다는 거, 두 번째, 적군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조선은 지형적인 특성상 교통로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좁은 교통로로 적군이 대거 몰려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타깃으로 잡아가지고 화망을 구축해서 쏘기만 한다면은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화차를 배치해서, 기존에 각궁을 가지고서도 이런 화망 구축해서 쏠쏠한 재미를 보였는데, 만약에 화차를 이용해가지고 막강한 화력으로 이 좁은 교통로를 커버를 한다면은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막강한 방어 타워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설령 화차로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화차가 발사될 때 그 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소리도 어마어마하고 날아가는 모습도 물론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멋있긴 하죠.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무지막지한 게 이쪽으로 날아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화차가 뿜어내는 폭음과 어마어마한 유용으로 인해서 적의 사기를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의외로 이 전쟁터에서 활용 무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런 게 컸어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활용 무기는 지금의 활용 무기에 비해서 결함이 정말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활용 무기처럼 뭐 원샷 원킬로 정밀 타격해서 적을 제압한다, 그 다음에 완벽하게 불바다를 만들어서 초토화시킨다, 그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 활용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활용 무기 자체를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런 활용 무기로 보는 순간 그냥 전의를 상실할 확률도 꽤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화차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 아무리 막강한 병기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육중에서 전장에 배치하기가 어렵다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특히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까 이 화차를 제작을 했어요. 전선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 그럼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조선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과 하천이 굉장히 빼곡하게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산 하나 넘으면 강 하나 나오고, 강 하나 건너면 또 산 하나 나오고,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형에서 전투형 수레인 화차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뭐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조선은 태종 화차 때부터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화차의 경량화에 굉장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레에다가 이제 탑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종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 화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종이 실제로 이걸 실험을 하게 되는데 대단해요. 이런 거 보면은 광화문에서부터 한강에 이르기까지, 한강이 이제 서편 지역까지 이 화차를 밀고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종 지형지물을 통과하는데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운영 병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산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사료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광화문에서 서강까지 차를 끌어 시험하니 평탄한 곳에는 두 사람이 끌어서 쉽게 가고 진흙, 도랑 및
평지에 돌이 있거나 조금 높은 곳은 두 사람이 끌고 한 사람이 밀어야 하며 높고 험한 곳은 두 사람이 끌고 두 사람이 밀어야 된다. 그 제도는 모두 임금이 지수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평지에서는 2명의 운영 병력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험지에서는 3명에서 4명 정도의 운영 병력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적은 숫자의 병력을 가지고 운반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량화가 돼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화차의 그런 구조적인 부분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현대 리어카처럼 소수의 인력으로도 아주 효율적으로 많은 물건을 탑재해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실험도 하냐면은 처음에는 화차 운영 병력을 보호할 목적으로 방패를 부착을 해봤대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이 방패 부착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방어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일종의 자주포처럼 운영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오히려 기동성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나중에 뭐 방패를 갖다가 빼고 아예 그냥 방패 수들을 앞에 배치를 시키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봅니다. 문종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실험적인 인물이었어요. 이건 아버지인 세종을 완전히 또 빼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록에서도 명시하고 있다시피 이 모든 것을 다 설계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주관했던 것이 바로 문종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제위 기간에서 문종이 가장 크게 일으켰던 업적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문종 화차의 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처럼 문종은 심혈을 기울여서 친히 진두지휘해가면서 아주 열성적으로 화차의 성능을 개량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문종은 화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자 즉시 이것을 대량으로 제작해서 각 요초에 배치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문종이 명령한 지 불과 1년 만에 문종이 죽기 전에 이게 완전히 다 배치 완료가 되는데 이 문종 화차는 그야말로 대량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전선에 속속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인 한양에는 50량 그리고 평안도와 함길도 각 요초에도 수십 량이 화차가 배치가 됐다는 거죠. 보통 제작은 삼남지방에서 하고 여기가 경시력이 풍부하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위로 끌고 와서 각 전선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문종의 노력으로 조선은 북방 이민족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아주 전통적인 장기인 궁술 그거 말고도 막강한 활용 무기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게 되죠. 크고 아름다운 활용 무기가 필요하다. 더 큰 화력이 필요하다. 계속 이제 화력으로 집착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됐던 그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종 화차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추세는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조선은 후기로 가면 갈수록 궁술보다는 크고 아름다운 활용 무기에 더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조선의 영토를 방어할 새로운 병기는 완성이 되었죠. 남은 것은 무기만 만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새로운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술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개발할 차례가 됐는데요. 자, 이에 문종은 병마의 조련을 직접 참관해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장수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진법 체계를 만든 것을 주문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새로운 무기도 만들어졌겠다. 그러니까 이 활용 무기에 걸맞는 이 화차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전술 포메이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형태의 전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되냐면은 좀 옛날 얘기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조선의 개국 초기에 정도전이 만들었던 제도가 있었죠. 하여튼 정도전이 정말 한 게 많은데 조선 병법의 정수라고 불릴 수 있는 진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진법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이 진법을 기반으로 문종은 어떤 전술체제를 만들고자 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